흰머리가 다시 검은색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의사의 대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48세인 이 씨는 지난 2년 동안 흰머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더 젊어 보이려고 자주 염색을 하거나 보이는 흰머리를 뽑아냅니다. 친구와 가족들은 흰머리가 한번 자라면 다시 검은색으로 변하지 않고 염색으로만 가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씨는 이 때문에 몸이 너무 빨리 늙는 것 같아 불안해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녀도 흰머리는 돌이킬 수 없는 노화의 징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피부과 전문의들은 놀라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흰머리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며 과학적인 치료를 통해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흰머리의 종류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흰머리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의사가 그 답을 내놓습니다. 일반적으로 흰머리는 모낭의 노화와 기능 저하를 나타내는 돌이킬 수 없는 노화의 징후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흰머리를 그대로 두거나 자주 염색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국내 임상과학계의 공통된 의견은 흰머리를 크게 두 가지 범주, 즉 가역적인 흰머리와 비가역적인 흰머리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모발 색깔은 모낭 속 멜라닌을 합성하는 멜라닌 세포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멜라닌 세포가 완전히 죽지 않은 한 색소 생성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과 중년층에서 드문드문 흰머리가 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후천적 요인으로 인한 색소 분비의 일시적인 정체 때문입니다. 늦게까지 깨어있거나 과도한 스트레스, 영양 결핍, 혈액 및 기 부족과 같은 문제는 멜라닌 세포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뿐 모낭을 완전히 손상시키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흰머리는 모낭세포의 노화와 세포사멸로 인해 발생하는 생리적 노화 과정의 결과이며 본질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치료 후 흰머리가 줄어드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흰머리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학협회 피부과 분과에서 발표한 대중과학 자료에 따르면 35세 미만에서 나타나는 후천성 흰머리의 60% 이상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관리와 치료를 받으면 멜라닌 분비 기능이 점차 회복되어 흰머리가 서서히 회색으로 변하고 결국 검은색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유전적인 조기 백발이나 노년층의 생리적 백발은 되돌릴 가능성이 극히 낮아 맹목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면 실제로 몸에서 이러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불안, 장기간의 정서적 긴장과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등의 불안은 내분비 장애를 유발하여 두피의 멜라닌 합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 층과 중년층에서 흰머리가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이며 동시에 가장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흰머리는 모낭 손상 없이 발생하는 기능성 흰머리입니다. 심각한 영양 불균형, 모발의 멜라닌 합성은 비타민 B군, 철, 아연, 구리 등 다양한 미량 원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장기간의 편식, 다이어트, 단조롭고 맛없는 식단은 영양소 공급 부족과 멜라닌 합성에 필요한 원료 부족으로 이어져 흰머리가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과 만성적인 수면 부족, 장시간 늦게까지 깨어있으면 신체의 신진대사와 자가 회복 리듬이 깨져 두피와 모낭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멜라닌 세포 활동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결국 흰머리나 모발 건조와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혈 부족 및 신진대사 저하, 중년 및 노년층의 경우 기혈 부족과 혈액순환 저하는 두피의 혈액과 산소 공급 부족, 모낭 영양 부족, 색소 합성 능력 저하, 그리고 흰머리 과다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전적 및 생리적 노화, 선천적인 조기 백발과 60세 이후의 자연적인 백발은 유전적 요인과 모낭의 노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멜라닌 세포가 활동을 완전히 잃으면 백발이 되는데
이는 되돌릴 수 없는 현상이며 어떤 관리 방법으로도 완전히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흰머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장기간의 높은 스트레스는 흰머리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감정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불안과 내적 갈등을 피해야 합니다. 매일 10에서 20분씩 휴식을 취하세요. 산책, 음악 감상, 심호흡 등을 통해 심신을 진정시키고 내분 비계를 안정시키며 멜라닌 세포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보충하세요. 멜라닌 합성에 필요한 영양소를 집중적으로 보충합니다. 비타민 B, 구리, 철, 아연을 보충하기 위해 검은 깨, 검은 콩, 뽕나무 열매, 시금치, 견과류 등을 매일 더 많이 섭취하세요. 장기간의 다이어트와 단조로운 식습관은 피하고 모낭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하루 3끼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늦게까지 깨어있지 마세요. 매일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세요. 밤은 모낭 회복과 신진대사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손상된 모낭을 효과적으로 회복시키고 멜라닌 분비 기능을 점차 복원하여 새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두피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5분씩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헤어라인에서 뒷머리까지 반복해서 마사지하면 두피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두피의 혈액과 산소 공급이 개선되며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고 혈액과 기운 부족으로 인한 흰머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흰머리를 뽑지 말고 염색 횟수를 줄이세요. 흰머리를 뽑으면 모낭이 손상되고 두피에 염증이 생기며 심지어 특정 부위에만 털이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잦은 염색은 두피를 자극하고 모낭을 손상시키며 흰머리가 더 빨리 자라게 합니다. 두피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염색 횟수를 줄이도록 노력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후 이러한 4가지 징후가 나타나지 않으면 상태가 안정된 것이므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최근 뇌경색 후 회복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혈관 질환을 겪은 후, 특히 퇴원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상태가 악화되거나 재발할까 봐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긴장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임상 추적 관찰 결과 뇌졸중 후 안정성 평가는 단일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신경과에서 수집된 추적 관찰 자료에 따르면 회복기 동안 여러 가지 전형적인 위험 징후가 장기간 나타나지 않으면 전반적인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며 많은 환자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회복기에 접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저변동기라고 부릅니다. 전반적인 관찰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신경 기능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사지에 갑작스러운 근력 약화나 심각한 운동 제한이 없다면 임상적 관점에서 볼 때 뇌의 운동 경로가 다시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안정 상태는 우연이 아니라 혈관 재개통, 측부순환 형성, 그리고 기저위험 요인의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뇌졸중 후 초기에는 사지근력 약화가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소 혈액 공급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증상이 사라지고 안정되면 혈액 관류가 평형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활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근육 조절 능력의 회복에는 신경가소성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손상 자극이 없다면 이러한 회복은 유지되거나 더욱 향상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3만 명 이상의 뇌졸중 환자를 추적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사지 기능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재발하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 1년 이내에 관련 증상이 재발하는 비율이 약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지역의 코호트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된 경향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안정성은 단순히
증상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보행, 악력, 팔 들어 올리기 등 일상생활 기능에 갑작스러운 저하 없이 뚜렷한 퇴행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임상 관찰에 따르면 사지 기능의 반복적인 변동은 종종 새로운 미세혈관 질환의 발생을 시사하므로 장기적인 안정성 자체도 어느 정도 경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갑작스러운 사지 이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비교적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또한 언어 및 의식 측면에서의 수행 능력은 뇌졸중 후 안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갑작스러운 말하기 어려움, 표현의 불분명함 또는 이해력 저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언어 중추 기능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첫째, 언어 기능은 여러 뇌 영역의 협력적인 조절을 받습니다. 반복적인 이상 소견은 해당 부위의 혈액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새로운 허혈 위험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활 관점에서 볼 때 언어 회복은 운동 회복보다 더 복잡하며 더 긴 신경 재구성 기간이 필요합니다. 회복 기간 동안 더 이상의 변동이 없다면 신경 연결이 점진적으로 안정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일부 후속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뇌졸중 후 3개월 이내에 언어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낮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그 비율이 약 20에서 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의식의 명료함 또한 중요한 지표입니다. 갑작스러운 혼란이나 일시적인 인지 장애가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뇌의 전반적인 산소 및 혈액 공급이 비교적 균형 잡힌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임상의들은 환자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안정성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완전한 문장을 끊임없이 표현할 수 있는지, 복잡한 지시를 이해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이러한 능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면 회복 과정 중 구토를 동반한 심한 두통이 장기간 발생하지 않는다면 의학적으로 볼 때 이는 일반적으로 안심할 만한 징후입니다. 첫째, 뇌졸중 후 두통은 두개 내압 변화, 혈관 긴장도, 염증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통의 급격한 변동이 없다는 것은 이러한 요인들이 안정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구토는 일반적으로 두개 내압 상승이나 뇌관 자극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기간 구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상태가 급성 악화 단계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일부 연구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 후 급성기 이후에 3개월 이상 구토를 동반한 심한 두통이 없는 환자는 또 다른 심각한 신경학적 사건을 경험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며 일부 코호트 연구에서는 위험 감소율이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임상적 관점에서 이러한 증상들은 갑작스러운 악화의 중요한 신호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신호가 없다는 것 자체가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많은 환자들이 회복기 동안 가벼운 두통을 위험 신호로 오해하는데 가벼운 피로감이나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불편함은 병적인 두통과는 다릅니다. 반면에 메스꺼움과 구토가 없다는 것은 두개 내압 이상 가능성을 더욱 낮춰줍니다. 더욱이 장기 관찰 결과 이러한 안정 상태는 혈압 조절, 특히 혈압 변동이 적은 환자에서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환자들은 무증상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심한 두통과 구토가 없는 것은 뇌졸중 후 안정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시력 및 시야의 변화를 살펴보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갑작스러운 시야 흐림, 시야 결손 또는 복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신경학적 관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각계는 뇌의 후방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후방순환으로의 혈액 공급이 불안정하면 시야 이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이상이 장기간 나타나지 않는다면 관련 혈관으로의 혈액 공급이 비교적 안정적임을 나타냅니다. 둘째로, 뇌졸중 후 시각 증상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시야 결손은 급성기 또는 재발 초기 단계에 가장 집중되어 나타나고 안정적인 회복기에는 새로운 결손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각 안정성은 미세 혈액순환과도 관련이 있는데 미세 혈액순환이 잘 개선되면 뇌의 시각 경로가 손상될 확률도 감소합니다. 또한 임상 관찰 결과 일부 환자는 피로하거나 눈을 과도하게 사용할 때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재발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상태 악화의 징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력 이상은 종종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급격한 변화가 없다는 것 자체가 상태가 안정적임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 후 안정성 평가는 단일 검사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전형적인 경고 징후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지 여부를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갑작스러운 사지 이상, 언어 또는 의식장애, 심한 두통이나 구토 또는 갑작스러운 시야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상태는 안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 상태는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단계가 비교적 정체기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혈압, 혈중 지질, 생활습관 관리 등 기저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변화는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갑작스러운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정보는 참고용일 뿐입니다. 불편함을 느끼시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뇌경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65세 이상의 암 환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증상을 경험하며 이를 차분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상 관찰 단계에 접어들면 65세 이상 암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공통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신체적 상태가 점진적으로 축적된 결과입니다. 최근 종양학과에서 수집된 추적 관찰 데이터에서도 다음과 같은 경향이 나타납니다. 고령 환자들은 진단 후 신체 반응, 치료 내성 및 회복 속도에서 비교적 고정된 구조적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는 단일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스템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특히 65세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기본적으로 몇 가지 지속적인 상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신체 기능의 저하입니다. 이는 단순히 근력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체 기관의 동시적인 약화를 수반합니다. 예를 들어 심폐 기능은 65세 이후 매년 평균 1에서 1.5%씩 감소하고 근육량은 체계적인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10년마다 8에서 15%씩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노인의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하나 쉽게 간과되는 문제는 기저염증 수치의 상승입니다. 이는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입니다. 다시 말해, 신체의 특정 부위가 퇴화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전체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기능 저하 상태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치료 개입은 더욱 신중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령암 환자의 전반적인 기능 점수는 일반적으로 젊은 환자보다 30% 이상 낮으며 이는 임상적 분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째로, 만성질환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흔한 문제이며 암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 질환, 만성 신부전증의 동반 발생률은 매우 높습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암 환자의 70% 이상이 최소 2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과정에서 여러 시스템의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은 상처 치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고혈압은 수술 위험을 증가시키며, 심혈관 질환은 항암 화학요법의 강도를 제한합니다. 더욱이 만성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이미 장기적인 부담을 초래하며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반복적인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신체가 장기간 다중질환 공존 상태에 놓이면 보상 능력이 더욱 저하됩니다.
최근 임상 관찰에 따르면 이러한 환자들은 치료 중 혈당 변동이나 혈압 불안정 등 지표 변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한편, 만성염증은 종양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암 치료는 더 이상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균형 과정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사들은 공격적인 치료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접근법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매우 현실적인 현상은 환자들이 강력한 약물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는 특히 고령 환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강력한 약물이란 일반적으로 고강도 항암화학요법이나 병용요법을 의미하지만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 골수 억제 반응이 더욱 심해지고 백혈구 수치가 더 빠르게 감소하며 회복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고령 환자의 40에서 60%가 항암화학요법 후 3등급 이상의 부작용을 경험하며 이는 중년 및 젊은 환자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메스꺼움, 식욕부진, 흡수장애와 같은 위장관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나 환자의 신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또한 간과 신장의 대사 기능 부전은 약물 축적을 초래하여 독성 부작용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간과되는 또 다른 점은 신경계 반응인데, 예를 들어 말초 신경병증 발생률 또한 상당히 증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후속 치료 속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경우 많은 치료요법에서 투여량을 줄이거나 치료 주기를 연장해야 합니다. 반면 회복 시간 또한 상당히 길어 일부 환자는 젊은 환자에 비해 회복 기간이 2~3배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치료 전략은 표준화되고 경직된 접근 방식보다는 개별화된 접근 방식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긴 회복 기간 또한 매우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암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신체가 즉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긴 회복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적응해 나갑니다. 65세 이상의 환자는 세포 복구 능력이 저하되고 조직 재생 속도가 느려지는데 이는 생리학적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고령 환자의 수술 후 평균 입원 기간은 젊은 환자보다 약 20에서 35% 더 길다. 또한 영양소 흡수 효율 저하는 회복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단백질 합성 능력 저하는 근육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게다가 수면의 질 저하는 노인들에게 매우 흔하며 수면은 면역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심리적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것입니다. 정서적 안정이 부족하면 전반적인 회복 리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고방식이 보수적이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물리적 경험에 따른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65세 이상의 환자들은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거나 건강 상태의 변동이 심한 경우 치료 강도보다는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상 추적 관찰 결과 이 연령대 환자의 60% 이상이 치료 효과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저강도 치료 계획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부작용에 더 민감하여 신체적 불편함을 더욱 크게 느낍니다. 또한 입원, 검사 및 반복적인 치료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선호합니다. 한편, 가족적 요인 또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 합의점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예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이해로 극단적인 치료 결과를 추구하기보다는 단계적 관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치료 경로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경우 의료진은 삶의 질 평가 지표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안정에 대한 열망은 후퇴의 신호가 아니라 장기적인 질병 관리에 따른 현실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65세 이상 암 환자들이 보이는 증상들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중첩되는 결과입니다. 신체 기능 저하는 치료 내성을 떨어뜨리고 만성 질환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며 약물 부작용은 치료 강도를 제한하고 회복 기간이 길어지면 회복 속도가 느려지며
나아가 마음가짐의 변화는 치료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적 접근 방식은 끊임없이 조정되고 있으며 개인차와 전반적인 균형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심장의 가장 위험한 징후는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아니라 수면 중에 자주 나타나는 다음 4가지 증상입니다. 최근 심혈관 건강 추적 관찰 및 대중과학 정보에서 간과하기 쉬운 상황이 점점 더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일부 사람들은 낮 동안 뚜렷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거나 활동 후 가끔 피로감이나 불편함만 느낄 뿐이지만 실제 위험 신호는 종종 밤에 잠자는 동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 및 노년층 중 일부는 가슴 답답함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수면 패턴의 미묘한 변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상이 악화될 때에야 비로소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임상 관찰 결과 심장의 부담이 증가하거나 기능이 저하될 때 야간 순환 패턴이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누워있을 때는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이 정체되어 폐순환 및 산소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극심한 통증으로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면과 관련된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심혈관 질환 역학 데이터에 따르면 심부전 환자의 70% 이상이 진단 전 6개월 동안 야간 수면 패턴에 이상이 있었지만 이러한 패턴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심장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만성 심부전 환자의 약 72%가 야간 호흡곤란이나 숨이 막혀 잠에서 깨는 경험을 했으며 이들 중 거의 절반은 초기 단계의 의료적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야간에 나타나는 증상이 다소 은밀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야간 증상 중 하나는 호흡곤란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각성입니다. 이는 잠에서 갑자기 깨어나면서 뚜렷한 호흡곤란을 느끼고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앉거나 자세를 바꿔야 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이러한 증상은 종종 심장의 혈액 펌프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이 제때 혈액을 처리하지 못하면 폐순환 압력이 증가하여 산소 교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누워있을 때 정맥 환류량이 증가하여 심장의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밤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둘째로, 이처럼 숨이 막혀 깨는 증상은 반드시 흉통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면 질 문제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증상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 심장 구조 이상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편 일부 연구에 따르면 발작성 야간 호흡곤란은 심부전의 특징적인 초기 징후 중 하나이며 중기에서 말기 심부전 환자에서 60% 이상의 민감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만성적으로 상승된 폐순환압을 시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심폐 기능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전형적인 증상은 똑바로 누웠을 때 호흡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누웠을 때 호흡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끼고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베개를 이용해 머리를 높이거나 반쯤 앉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이 현상은 심장의 펌핑 효율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이 정맥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폐에 가해지는 혈액 부담이 증가하여 호흡곤란을 초래합니다. 이 증상은 보통 밤에 잠들기 시작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몸이 점차 적응하면서 약간 완화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점차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들은 이 증상을 비염, 인후염 또는 단순한 피로로 오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심부전 환자의 누운 자세 호흡곤란 발생률은 40에서 50%에 달하며 중년 및 노년층에서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더욱이 이러한 증상이 하지 부족 및 야간요 증가와 동시에 나타나면 심혈관계와의 관련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심장이 이미 보상 기능의 한계에 도달했음을 시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증상이 계속 진행되면 심각한 심부전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쉽게 간과되는 신호는 수면 중 심장 박동의 불안정입니다. 이는 수면 중 심장 박동이 눈에 띄게 빨라지거나 불규칙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뒤척이거나 깨어났을 때 심한 심기항진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첫째, 이 증상은 심장의 전기적 활동 불안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 근육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일시적인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변화는 수면 중에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밤에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기저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과도한 꿈이나 얕은 수면 탓으로 돌리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입니다. 또한 일부 부정맥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심방세동 환자의 거의 30%가 야간 부정맥을 경험하며 이들 중 일부는 초기 단계에서만 야간 심기항진을 경험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증상이 자주 발생하면 불규칙한 심방수축이 혈류 안정성에 영향을 미쳐 혈전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장기간 관찰 결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징후들이 점차 만성 부정맥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 번째 증상은 옷을 흠뻑 적실 정도로 심한 야간 발한입니다. 이는 수면 중에 과도한 땀이 나는 현상으로 때로는 옷이나 침대 시트를 갈아입어야 할 정도입니다. 우선 이 증상은 단순히 주변 온도나 지나치게 두꺼운 침구 때문만은 아니며 교감신경계의 비정상적인 활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면 신체는 신경 조절을 통해 안정적인 혈액순환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땀샘이 과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러한 증상은 심박수 변화나 비정상적인 호흡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체적 증상으로 간과되기 쉽습니다. 더욱이 임상 관찰에 따르면 심부전 환자의 야간 발한 발생률은 일반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약 2~3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상이 호흡곤란이나 숨가쁨으로 인한 야간 각성과 함께 나타날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증상은 신체가 스트레스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며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수면 구조와 회복 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기관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심부전 환자에서 첫 야간 증상 발생부터 정식 진단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시기가 바로 개입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야간 수면 중 신체 변화는 주간 수면 때보다 심장의 진정한 상태를 더 잘 반영하는데 이는 외부 방해 요소가 적고 생리적 조절이 더 순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비정상적인 야간 증상은 단순히 피로나 노화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며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의사들은 고콜레스테롤 환자들에게 생선을 먹을 때 다음 4가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생선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고콜레스테롤 환자가 생선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생선이 건강에 좋으니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의견과 생선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으므로 고콜레스테롤 환자는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임상진료와 영양상담에서 생선을 먹어도 되지만 먹는 방법과 어떤 생선을 고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특히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의 경우 생선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 그리고 어떤 종류의 생선을 고르느냐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건강에 좋은 생선이라도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영양학 연구에서 생선은 일관되게 고품질 단백질 공급원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광범위한 역학 데이터 또한 적당한 생선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일부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약 2번 생선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생선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평균 10에서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예방 효과는 식습관 요인에 관계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절제와 적절한 어종 선택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무시하고 생선을 무제한으로 섭취하면 지방 섭취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생선 종류를 선택할 때 단순히 생선인지 아닌지만 보고 생선마다 지방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임상 상담에서 심해어와 고지방 생선의 효능 차이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연어, 정어리, 고등어와 같은 심해어에는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지질 대사를 돕고 중성지방 수치를 어느 정도 개선하며 혈관 내피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섭취할 경우 이러한 종류의 생선은 콜레스테롤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모든 지방 식품의 총 섭취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반면 일부 민물고기나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된 수산물의 지방 구조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선은 애초에 지방 함량이 높지 않더라도 양식 환경이나 사료의 지방 함량이 높으면 지방 함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장어나 특정 기름진 생선처럼 일부 어종은 일반 생선보다 지방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 이러한 생선을 장기간에 걸쳐 많이 섭취하면 지질 대사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선은 건강에 좋다는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라 더 세분화된 식품 범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생선은 건강에 좋다는 생각만으로 식품을 선택하는데 이는 충분히 엄밀한 기준이 아닙니다. 둘째로, 실제 식단 조절에 있어서는 생선의 종류보다 섭취 빈도와 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3회, 1회 100에서 150g 정도의 생선 섭취를 권장합니다. 이 범위는 많은 식이 지침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기준값이기도 합니다. 만약 권장 섭취 빈도를 초과하여 생선을 섭취하거나 특히 매일 생선을 먹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총 단백질 및 지방 섭취량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입니다.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는 이미 지질 대사와 관련하여 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이 가해지고 있는데 장기간 과다 섭취는 혈중 지질 수치의 불안정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 관점에서 볼 때 인체는 일정량의 지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간은 외부에서 섭취한 지방을 전환, 분해 또는 재분배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종류의 육류 섭취를 줄이지 않고 매일 생선을 많이 섭취한다면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권장 1일 섭취량을 초과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검진 중에 이런 상황은 드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벼운 식단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단백질과 지방 섭취량은 여전히 너무 높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는 생선 자체가 아니라 전체적인 식단의 균형이 맞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조리 방법은 고콜레스테롤 환자에게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생선이라도 찜과 튀김으로 조리했을 때 지방 함량이 몇 배나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주로 식용유 흡수량에서 비롯됩니다. 찜, 조림, 데치기는 생선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지방 섭취를 줄이는 데 적합한 조리법입니다. 반면 튀김, 팬에 구운 생선, 조림 생선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열량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특히 생선 튀김은 고온에서 조리될 때 지방 함량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산화 생성물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생선 자체가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조리된 생선을 장기간 섭취하면 가공 과정으로 인해 본래의 효능을 잃게 됩니다. 흔히 환자들은 생선을 먹고 있다고 느끼지만 혈중 지질 수치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이러한 경우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생선 자체보다는 조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많은 가정에서 생선을 요리할 때 기름과 소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생선의 건강상 이점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혈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생선을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조리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쉽게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개인의 상황에 맞춰 치료 계획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종 간과되기 쉽지만 가장 개별화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단일 지표가 아니라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등 여러 요소를 포함합니다. 문제의 구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LDL 콜레스테롤이 높고, 어떤 사람은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선 섭취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포화지방 섭취량을 조절하고 담백한 맛의 생선과 조리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은 튀김이나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을 줄이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섭취량을 적당히 늘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생선을 먹는다는 점은 같지만 전략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선은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에게 해로운 식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식단의 유익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4가지 측면에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생선을 고르는 것,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 올바른 조리법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제대로 지킨다면 생선은 부담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식단 최적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는 이유는 지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생선은 항상 건강에 좋다거나 고기는 항상 나쁘다와 같이 특정 식품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이해는 쉽게 불균형한 식단으로 이어집니다. 진정으로 합리적인 접근 방식은 건강한 식단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각 식품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생선 섭취는 괜찮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가 필요하지만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균형 잡힌 식단과 지속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효과적인 혈중 지질 관리의 기본입니다. 아침 8시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의사들은 65세 이후에는 아침 식사 때 다음 4가지를 실천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최근 영양학과 노인학 분야에서는 노인, 특히 신진대사 리듬, 위장 운동성, 혈당 조절 능력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는 65세 이상 노인의 아침 식사 시간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오전 8시에 아침을 먹는 것은 틀렸다는 말은 절대적인 결론이 아니라 쉽게 간과되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즉,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것보다 몸의 상태에 맞춰 식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서둘러 식사를 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오전 10시까지 첫 식사를 미룹니다. 이 두 극단적인 상황 모두 신체 에너지 수준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쉽게 간과되는 습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소금물을 마시고 식사를 약 30분 정도 미루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일부 지역에서 오랫동안 행해져 왔지만 단순히 권장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생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초대사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인체는 밤에 잠을 자는 동안 호흡과 피부 증발을 통해 약 300에서 500ml의 수분을 손실합니다. 아침에는 혈액의 점도가 비교적 높습니다. 만약 고농축 음식을 바로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액체와 고형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므로 위와 장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따뜻한 물이나 아주 묽게 희석한 소금물을 소량 마시면 혈액 내 히스토그램 농도를 안정시키고 위장 운동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소화 기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물을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시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아침 식사를 30분 늦추면 자율신경계가 적응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밤에는 부교감신경계가 우세하고 아침에는 교감신경계가 점차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전환 과정은 노년층에서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누운 자세에서 완전히 일어선 자세로 전환한 후 심혈관계가 안정되는데 평균 20에서 40분이 소요됩니다. 너무 일찍 식사를 하면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더 많이 몰리게 되어 일부 사람들에게 어지럼증이나 혈압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완충 기간은 의례가 아니라 신체가 리듬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동시에 이 단계에서 천천히 걷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과 같은 적절한 활동은 혈액순환계가 더 빨리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접근법에는 쉽게 간과되는 측면이 하나 있는데 바로 혈당 변동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공복에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바로 섭취하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당 변동은 심혈관계에 좋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을 늦추면 인슐린 반응이 더 안정되어 식후 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침 식사의 구성, 특히 단백질, 주식, 과일 및 채소를 포함하는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노년층은 죽, 찐빵, 빵만 먹는 등 다소 단조로운 아침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심각한 영양 결핍을 초래합니다. 첫째, 단백질은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매년 근육량이 약 2% 감소하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경우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계란, 우유, 콩 제품 또는 소량의 살코기를 추가하면 하루를 시작할 때 근육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위 배출 속도를 늦춰 혈당이 서서히 상승하도록 도와주는데 이는 식후 고혈당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주식 선택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주식을 최대한 적게 먹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지만 이는 완전히 맞는 생각은 아닙니다. 주식은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제공하며 뇌는 포도당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완전히 부족하면 집중력 저하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뇌는 하루 에너지의 20% 이상을 포도당에서 소비하는데 아침 식사는 그 에너지의 약 30%를 공급하므로 아침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주식은 필수적이지만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이나 거친 곡물처럼 천천히 에너지를 방출하는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종종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아침 식사에 소량의 과일이나 채소를 곁들이면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은 변비 발생률이 40%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이미 장 운동성이 느린데 아침 식사에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배변 곤란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채소에 함유된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심혈관계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 가지의 조합은 복잡한 식단 요구사항이 아니라 기본적인 균형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쉽게 간과되는 문제는 식사 속도, 즉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빨리 먹는 습관, 특히 젊었을 때 형성된 식사 리듬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습관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너무 빨리 먹는 사람들은 천천히 먹는 사람들에 비해 식후 혈당 수치가 평균 약 25% 높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으면 침샘 효소에 의한 초기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장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뇌는 약 15에서 20분 후에야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빨리 먹으면 복부 팽만감이나 위산 역류와 같은 소화 불량 위험이 높아집니다. 노인들은 이미 위 운동성이 저하된 상태인데 여기에 빨리 먹는 습관까지 더해지면 식후 불편감을 더욱 심하게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연구는 또한 음식을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씹는 사람들이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한 인슐린 민감도가 더 안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심혈관계 건강 측면에서 볼 때 너무 빨리 먹으면 단기적으로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혈압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은 대개 경미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어 숨겨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소화기 건강 측면에서 볼 때 주의는 필수적입니다. 노인들은 위 점막의 감각이 둔해지고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차가운 음식은 위장 수축을 자극하여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차가운 음식을 섭취한 후 이 배출 시간이 평균 10에서 15% 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음식이 위장에 더 오래 머물러 복부 팽만감이나 불편함을 느끼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차가운 음식은 혈관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신체의 혈관이 상대적으로 수축된 상태인 일은 아침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차가운 자극이 더해지면 일시적인 혈압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개 심각하지 않지만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차가운 음식은 위산 분비 리듬을 방해하여 소화 효율을 떨어뜨리고 아침의 에너지 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4가지 아침 식사 조절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리듬, 구조, 속도, 온도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조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것은 신체의 적응력이 나이가 들면서 감소한다는 점이며 식습관의 사소한 변화조차도 눈에 띄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안 증상으로 위암을 알 수 있을까요? 입안에서 나타나는 5가지 특이한 증상은 위암이 임박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위 건강, 특히 위암과 같은 질병에 대한 논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조기 경고 신호는 심한 복통보다는 쉽게 간과될 수 있는 미묘한 변화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강 증상 또한 그러한 간과하기 쉬운 단서 중 하나입니다. 임상 관찰 결과 위장 질환과 구강 건강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소화 기능,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영양소 흡수 이상, 면역 상태 변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외부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구강 내에 지속적인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단순히 내부열이나 일반적인 치과 질환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관찰해야 하며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지속적인 구취는 간과하기 쉽지만 여전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일반적인 구취는 구강위생, 치태 또는 단기적인 식습관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양치질이나 식단 조절 후 대개 크게 개선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구취는 다릅니다. 구강위생 관리 후에도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위 배출 기능 저하, 위장 내 음식물 잔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대사산물 증가 등 소화관 내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장 질환은 위산 분비 이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음식물 분해 과정에 영향을 미쳐 휘발성 황화합물 및 기타 가스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가스는 식도를 통해 구강으로 올라가 지속적인 악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러한 유형의 구취는 종종 소화불량, 복부 팽만, 식욕부진을 동반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이러한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쉽게 간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 질환과 관련된 특별한 원인 없이 이러한 유형의 구취가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소화기 계통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동시에 임상 관찰 결과 초기 위암 환자 중 일부는 진단 전 수개월 또는 심지어 1년 전부터 원인 불명의 구취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특이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반면에 구취는 위암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속적인 구취는 구강 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취는 진단 기준이라기보다는 경고 신호에 가깝습니다. 둘째로 지속적인 궤양은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일반적인 구강 궤양은 보통 7에서 14일 이내에 자연적으로 치유되는데 이는 정상적인 점막 재생 주기입니다. 그러나 궤양이 재발하거나 장기간 치유되지 않을 경우 신체 내부 질환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 기능 이상은 비타민 B, 철분, 아연 및 기타 미량 원소 결핍과 같은 영양소 흡수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점막 복구에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로 장기간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은 만성 염증 상태를 유발하여 면역 체계를 저하시키고 구강 점막의 자가 복구 능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종양과 관련된 일부 대사 변화는 신체의 전반적인 회복 능력을 저하시켜 작은 궤양이 만성화되고 치유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궤양 가장자리가 딱딱해지거나 통증 양상이 변하거나 크기가 점차 커지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궤양이 같은 부위에 재발하는 것인데 이는 무작위로 분포하는 것보다 임상적으로 더 주목할 만한 양상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구강 궤양과 만성 위장관 염증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했지만 이러한 연관성을 확실히 입증하려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궤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를 단순히 내부열, 중이하게 개념,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소화기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미각 이상은 비교적 미묘한 신호입니다. 미각 변화는 일반적으로 음식이 싱겁거나 쓰거나 또는 금속성 맛이 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경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소화계 이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장 문제는 영양소 흡수, 특히 아연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연은 미각 민감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연 수치가 낮아지면 미뢰 기능에 문제가 생겨 미각이 둔해지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비정상적인 위산 분비는 구강 및 인두 환경을 변화시켜 미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염증 인자를 통해 미각 신경의 민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각 이상은 식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음식 섭취량을 감소시키고 영양실조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신체 상태의 지속적인 악화를 초래하지만 그 과정은 비교적 느리고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미각 이상이 지속되고 식단 변화와 관련이 없다면 단순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각 변화는 위 종양 환자 일부에서 나타나는 초기 비특이적 증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명확한 방향성은 없지만 전반적인 건강 평가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치아 흔들림은 위장 건강과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치주염이나 골소실과 같은 치과 질환 자체가 주요 원인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요인만으로는 흔들림 정도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을 때는 전신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장 흡수율 저하는 칼슘과 인과 같은 무기질 대사에 영향을 미쳐 치조골 안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만성 영양실조는 치주 조직의 자가 회복 능력을 저하시켜 치아 지지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 염증은 치주 조직 퇴화를 가속화하여 치아 지지 체계가 점차 약해지게 만듭니다.
동시에 소화기 질환 환자 중 일부는 장기간 단백질 수치가 낮아 조직 회복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위장 질환 환자 중 일부는 진단 전에 치아가 서서히 흔들리는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지만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위암의 특이적인 징후는 아니지만 국소적인 구강 질환을 배제한 후에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즉, 치아의 변화는 단순히 구강 문제라기보다는 신체 전반의 건강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외부적인 징후일 수 있습니다. 구강 백반증 또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변화입니다. 구강 백반증은 일반적으로 닦아낼 수 없는 하얀 반점이 점막 표면에 나타나며 표면이 비교적 거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흡연이나 기계적 자극과 같은 장기간의 자극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면역 상태 및 만성염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장 질환으로 인한 영양소 흡수 장애는 점막 재생 속도에 영향을 미쳐 국소적인 각질화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장기간 지속되는 염증 상태는 상피세포의 증식 환경을 변화시켜 비정상적인 증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관련 염증 반응이 구강 점막의 변화와 관련될 수 있다고 제시했지만 그 기전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구강 변화와 위 건강 사이에는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위암의 발생은 만성 위염에서 위축성 위염, 장상 피화샘을 거쳐 최종적으로 악성 병변으로 진행되는 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수년 또는 10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구강을 통한 표현은 그중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